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을 앞둔 각 당의 공천 상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보면요, 공천 갈등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홍영표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된다.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현역 평가 하위 20%의 명단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문 비명 갈라치기다, 또 비명 행사 시 공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간의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공천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하위 20%의 컷오프 이거 왜 이렇게 미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 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2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겠다 하다가 미루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이 아직도 그 커밍아웃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지만 밝히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의 친명계로 이제 분류가 안 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하위 10% 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의정 활동에 있어서요. 처음에 탈당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금 4선인데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7개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82개, 윤영찬 의원은 39개, 이재명 대표 6개입니다. 상임위 출석률 김영주 의원, 박용진, 윤영찬 모두 90% 이상인데요. 이재명 대표 35%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글쎄요. 이러한 게 과연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공천 배점표를 보면은요, 100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서 220점이 정성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깎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성평가가 거의 낙제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네. 이제 재심 신청을 한 의원들에게는 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해당하는 분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또 의견을 밝힐 것 같은데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 어떻게 전해드리셨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대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위 20% 선정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주장들, 그리고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위 20%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강전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도 있고 출석률도 있지만은 의원끼리 다면 평가도 있거든요. 또 사무직 당직자들이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또 당직을 맡아서 당의 업무, 당무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것까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게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표적인 비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하위 20%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 인지도 없는 비명이라는 분들을 하위 20%에 넣었겠죠. 정말 이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갔다고 본인이 밝히셨는데 네. 이 자체가 저는 객관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토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각 지역마다 돌아가는 여론조사가 정말 당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후보가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신문사가 의뢰한 건지 모르거든요. 정말 저희 지역도 사실 수많은 여론조사가 돌았는데 어느 곳이 당에서 돌린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당에서 돌렸다고 해도
당에서 이 판세를 분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의례적으로 16년도, 20년도에도 충분히 많은 여론조사를 돌렸고 이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공천에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지 단순히 그 지역구에 대한 판세를 분석하는 여론조사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 배제한 일부 지역의 여론조사 이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데 지금 의원들은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 여론조사한 주체가 명확히 누구냐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공정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는 주체가요. 당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략공관위에서도 돌릴 수 있고 공관위에서 또 돌릴 수 있겠잖아요. 또 조직국이나 다른 뭐 민주연구원이나 참 많은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의도를 갖고 돌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세를 보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당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어떤 친명이니 비명이니 계파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개입되고 공천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라면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죠. 하지만 아직 그런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구에서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의 공천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자 해지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들의 총선 역할도 없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이 대표와 지도부에게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습니다. 그럼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작은 이익이라는 표현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어떠한 사적인 지금 사초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측근들을 챙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또 그 이외에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물러나라라는 이야기들까지 있잖아요. 글쎄요, 이 두 분의 전직 총리가 물러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이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분이 본인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총선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두 분에게 처음부터 총선에서 역할을 주려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해찬 전 총리가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가근하게 지내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두 분은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원로로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지금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하위 20% 누군지 정확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두 분의 전직 총리들께서 좀 우려를 나타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두 원로의 책임론이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이태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동의하세요? 이선 후퇴라고 하면 뭐 비대위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뭐 비대위 전환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하지만은 정말 이명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 장수 바꾸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소구력이 있으니 이재명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의 합의된 사항이었고 이것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다른 분들, 국회 부의장께서는 탈당까지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려스럽죠.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설득의 작업을 거친다든지 좀 포용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현역 의원 중에 우리가 컷오프가 확정된 분이 없어요. 없고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하거나 단수를 받거나 3인 경선을 하거나 이렇게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남은 공천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한 발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정말 불공정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이제까지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정말 당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맞다. 아니면 어떤 것은 이거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니고 어떤 후보자나 여론조사 업체나 뭐 언론사에서 돌린 거다. 이렇게 확실히 밝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모든 것을 밝히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의 전략상 정말 갈등이 되는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밝히자는 것이지 모든 것을 밝히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위 20%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돼서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설득하고 확신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서 재심이 기각된 오늘 여러분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부분에서 심사 점수가 미진했는지 정말 사무직 당직자들이 박용진 의원을 점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른 의원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좀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이 판을 뒤집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할 거였으면 예전에 했어야 되고 지금 와서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어저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출석을 안 했는지조차 밝히지도 않았어요. 글쎄요, 이것이 지금 이 공천 갈등에 있어서 의원들에 대한 예의일까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의무적으로 여기에 가서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모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총선에서의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모호하고 참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철희 전 수석이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불출마해야 이게 판이 뒤집어진다 이야기한 것은 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돈봉투 의혹이 있는 의원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출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보다 재판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스피커로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할 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본인은 계속 당대표 하면서 선거도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나도 아직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철희 수석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만 이 정답은 이재명 대표는 당연한 듯이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를 하던 불출마를 하던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철희 수석께서 불출마를 이야기한 것은 이해찬 대표의 사례를 든 것 같은데 당시 이해찬 대표께서는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과감한 공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철희 수석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한 다음에 과감한 공천을 하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제가 지금 전략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자면은 당시에 전략공천 지역구가 48개가 있었는데요. 한 곳 빼고는 모두 다 인재 영입이나 단수 공천을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전략공천 지역에 인재 영입을 이렇게 배치하고 단수 공천을 주면은 크게 뭐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고 정말 내가 전략공천 지역구에 모두 다 단수공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조차 이 비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이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당장 임종석 중구성동갑에 등록한 후보조차 납득하지 못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출마를 하던 불출마하던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불상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 공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뭐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등 친 이재명계 핵심들이 좀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이게 퇴로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먼저 내려놓는 것,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것이 결국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단 뭐 등등 지도부나 최고위원이나 일부 대변인단 이런 분들이 내려놓는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2016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최재성 사무총장, 당시에는 총무본부장이셨는데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소구력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내 내홍을 수습하는 것도 수습하는 거지만 어쨌든 친 이재명계의 어떤 중진들이 네.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이거는 국민들에게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라든지 지도부가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도부의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글쎄 이재명 대표가 뭐 당권을 내려놓을 것 같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천과 그리고 그 총선을 치르려면은 아무래도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관위원장 그리고 전략공관위원장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공관위원장을 지금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하는 거 그것도 이제 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으로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것이 현실성이 더 없어 현실성이 보이세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당 지도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공관위원장 아니면 전략공관위원장이 교체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고 위협적이라고 느껴질까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대위에 뭐 말하자면 뭐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김혜영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중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1차 경선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패배가 눈에 띄었는데 광주 지역 3곳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약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역 컷오프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주의 3분은 현역 의원으로 컷오프된 게 아니고 경선에서 탈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지역 관리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경선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역 의원 컷오프는 아직 실현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긴 이르지만은 현역 의원이라면 큰 어떤 수사를 받거나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경선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역 의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이 도전자에게 지는 경우는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광주 지역에 발표된 3곳 같은 경우에는 접점지라고 불릴 만큼 정말 간당간당하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네.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는데 이곳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이 어떤 컷오프를 많이 당하거나 좀 현역 의원이 많이 교체되거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정말 현역 의원이 지역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경선에 탈락하지 않았겠죠. 뭐 추가로 광주에 몇 곳 정도, 전남에 몇 곳 정도는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을 것 같지만은 이게 앞서 먼저 발표된 지역들은 좀 논란이 없고 현역과 원외 지역의
경쟁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심사한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는 것과 이제 컷오프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결국에는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국민들은 볼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걸러야 될지도 아마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공관위원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돌렸던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인 의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컷오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당사자들도 이미 뭐 내심으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건데요. 컷오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민주당이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고요. 임 전 실장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원래 여기가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을로 옮긴 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출마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홍익표 의원에게도 참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홍익표 의원이 선당 후사의 자세로 서초 을이 우리 당에게 험지 아니겠습니까? 험지에 도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정말 홍익표 의원 이전에 재선 의원을 했던 임종석 의원이 다시 나온다. 이것은 홍익표 의원에게도 참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이 어쨌거나 송파갑이나 다른 선거구에 출마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임종석 실장은 2020년 선거에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중구 성동 말고 다른 선거구도 염두에 두셨던 것인데 이제 2024년 총선에서 다른 선거구를 염두하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송파갑을 포함해서 정말 당이 어려운 지역이나 격전지 이런 곳들의 임종석 실장의 인지도나 실력이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을 위해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떠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라든지 자존심 싸움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이제는 중성동갑 이외에는 어느 지역을 준다 해도 만약에 정말 호남 쪽의 지역을 준다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본인과 그 계파에 있어서의 이번 총선에서의 위치를 정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은 사실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서 지역구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어떠한 좀 압박을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라는 이게 저는 그 대화 과정이 조금만 더 깔끔했으면 임종석 실장도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가는 그 모양새고 친문 세력에 대한 어떤 공천 학살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뭐 중성동갑에서 당연히 이제 출마 계속 하겠다고 할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제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뭐 하위에서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총선 내내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끌어가는 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기획단 위원이시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중성동갑은 전략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전략 그래서 지역입니다.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읽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총선에서 48개 전략선거구 중에 한 곳 빼고는 모두 다 단수 공천을 줬거든요. 그게 원래 전략선거구의 본질이에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지역위원장이 사퇴해서 사고지역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상대 후보에게 뺏기겠다 이런 지역들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묶인 게 당연하고 당원당규상에 나와 있고 이 지역에서 경선을 한다든지 어떤 기존에 뛰고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을 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는 임종석 실장께서 좀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네. 좀 경쟁력이나 복합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도 안 되고 만약에 이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출마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된다면 임 전 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임종석 실장께서는 그래도 당을 사랑하는 공적 생각이 뚜렷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무소속 출마라는 것이 당에 해가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결국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폭거, 정말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 집행의 결과물로 본인이 이렇게 출마했다고 밝히셨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무소속 출마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또 당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본인께서도 좀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가운데 지금 6명은 내가 그 명단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을 결국 탈당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에 대한 영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의 그 살아오신 과정을 살펴보면은 본인이 노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처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그 영등포 갑에서 내리 3선을 해서 4선을 지금 하셨거든요. 뭐 지역구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노조 출신으로서 들어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물론 보수 정당도 과거와는 이제 노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 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상민 의원과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들어와 준다면은 뭐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강전혜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김영주 부의장의 삶의 궤적과 국민의힘의 삶의 궤적,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니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금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혁신도 감동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은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정말 감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현역 의원이 컷오프를 되거나 정말 물갈이가 되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대항할 계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친윤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뭐 따로 보면 유승민계, 김무성 대표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은 정말 친윤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친윤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파가 갈등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2020년 선거 보면은 당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정말 공천 가지고 치열한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천 연수을에는 민경욱 대변인 그리고 민현주 후보가 공천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때 보면은 호떡 공천이라고 해서 어느 날에는 민현주가 후보였다가 그 다음 날에는 민경욱, 다시 민현주, 민경욱 이렇게 호떡 공천을 할 정도로 계파 갈등이 컸거든요. 근데 이 요즘 선거는 계파가 없기 때문에 친윤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 없는 공천, 현역 컷오프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이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되거나 밀려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개혁신당 가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갈등 없는 척, 감동 없는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84곳 단수 혹은 경선 후보를 정리했습니다. 민주당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근데 대부분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다 경선으로 붙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현역 의원 가운데 컷오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4년 전에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현역 19명이 컷오프가 됐던데, 이번에는 뭐 3, 4명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도 사실 이미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2분 정도가 컷오프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예, 지역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고 발표가 난 곳들은 단수로 추천이 되든지 혹은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조금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하위 10%는 완전히 그냥 컷오프거든요. 네. 민주당처럼 감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컷오프인데 이 하위 10%에 대해서 아직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위 10%만 해도 뭐 8, 9명 정도는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컷오프가 될지가 그 관건이 될 것인데,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컷오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비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어떠한 지역 지지도라든지 또 지역에서 또 다른 그 경쟁하고 있는 후보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까 얘기하신 뭐 여기서 컷오프 되는 거나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우르르 가지 않겠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이 만약에 정말로 개혁적인 모습 보였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도 지금 뭐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차근차근 공천 과정을 하면서 내홍이라고 할 것까지는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개혁신당 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그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면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차선책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간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컷오프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뇌관이 될 수 있는 영남권 지역, 그리고 강남과 서초 이쪽에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 뭐 조은희 의원 정도지 다른 지역구가 발표가 나질 않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누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잡음이 덜한 이유 중에 이런 민감 지역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서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 영남권 일부 지역 공관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은요, 이제까지는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청와대 대통령실 사람들이 전진 배치된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진 배치가 된 경우 많이 없지만은 지역구 조정을 좀 하고 있다고 봐요. 부산에 해수부 차관을 했던 대통령의 측근, 이분을 뭐 서울권에 또 재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의 갈등이 아직 없는 것은 계파가 없고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 또 세 번째로는 수도권 지역에 후보가 없다고 봐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당협위원장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지역인 광명 갑을만 해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후보들이거든요. 전 경기도의원, 전 시의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현역인 이모경 양기대 의원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이다. 또 강전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으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병국 전 의원이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뭐하고 계실까? 이분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뭐하고 계실까 찾아봤더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인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좋은 자리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계파가 아닌 이런 분들도 다 챙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최소화된다.
여당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영남권과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의 공천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영호 의원조차 밀려났던 곳, 그런 곳들은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면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현역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일부 숫자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여당 공천 과정에서 낭만 의원들이 쌍특검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시간을 좀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역 컷오프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 보면 사실상 대대적인 이탈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쌍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너무 정쟁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이제 입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공천에서의 뭐 컷오프라든지 공천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위 10%의 그 명단을 늦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남이나 영남권에 뭐 뇌관이 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아직 후보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계속 민주당만의 뇌피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예.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속 질질 끄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걸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자라는 게 어떻게 정쟁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은 밝히는 게 정석이거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범인이 김건희 여사라는 말인데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용산구청, 소방, 그리고 경찰,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자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 자꾸 금전적인 보상에 얽매여가지고 유가족을 참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세월호 때 몇 억의 보상금을 받아내니 마느니 이런 보도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금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일들 그걸 낱낱이 밝혀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한 지 11일 만에 갈라섰는데 아까 강전의 변호사가 불구덩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대표지만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민주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면서 대선도 치룬 이런 분들인데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찾을 수 없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합쳤단 말이죠. 그것도 설 직전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합칠 거였으면은 정책적인 토론회를 해서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뭐 그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 그리고 뭐 여성들도 군을 갔다 와야만 뭐 경찰이나 소방에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책들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 보이고 나서 합당을 했었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같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싸우고 나서 이낙연 대표가 집에서 나온 지금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 둘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정치 생명 저는 거의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너무 경솔하게 합쳤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50일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이분들이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어떠한 개혁 보여주고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국민들께 제시할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개혁신당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 특히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면 원래도 개혁신당의 존재 굉장히 불안하게 보셨고 비관적으로들 예상들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지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텐트를 짓기가 참 쉬워요. 근데 텐트를 철거하는 데도 참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차피 해체될 텐트였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지라는 여운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당 보조금 6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해산하고 6억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자 위성정당으로 86억 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순을 또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86억의 정당 보조금은 원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 정당에 투입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돈이거든요.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6억 원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조금 꼬시고 설득해가지고 민주당에 있었던 무소속 의원들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데려온 다음에 6억 8천만 원을 수령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헤어졌으면은 다시 그것을 좀 처리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뭐 다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자금법상 반납이 안 되니까 또 기부를 하겠대요. 또 기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좀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좀 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 희화하고 국민 조롱이거든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정말로 떳떳하다면은 양정숙 의원이 2월 14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5명의 의원이 채워져서 2월 15일에 정당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양정숙 의원이 어떻게 해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먼저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신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줄 알았으면 주제를 좀 당길 걸 그랬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빠진 개혁신당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하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합류할 수 있다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방송에 밝힌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결이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파열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김종인 대표가 들어가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네. 참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지금은 이낙연이라는 그 불안 요소, 불편한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넘어가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